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한샘, 김정기 비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달려가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서로서 우리 시청자 마스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한 주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라고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비서실은 냉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빅퀘스천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퀘스천부터 출발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자, 질주하는 삼전 닉스, 더 커지는 반도체 베팅. 그래요. 삼전 닉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출발해 볼게요. 이 퀘스천에 대한 이야기 해보기 전에. 네. 오늘 시장은 인사돌이다. 인사돌. 네. 이렇게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인사돌. 같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인사돌? 뭐 이제 인사돌이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심든가 아니면은 그냥 흔들렸다가 이제 인사돌 약이나 이런 거 먹으면 잇몸이 자리 잡아가면서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 이렇게 또 잘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승 변동성을 이겨내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지금 인사돌처럼 이렇게 증시의 수급이 처방이 그래요. 잘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김정기 비서도 뭐 시장 총평으로 한번 출발해보고 삼전 닉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굉장히 궁금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죠.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어떤 조정이 난 다음에 그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가 확 역전이 되면서 네.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던 장인데 오늘 어떻게 보시는 총평을 먼저 듣고 삼전 닉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장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고 미국 시장 심지어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래요. 코스피와 코스피 선물은 급반전되는 음. 전 세계 수급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그래요.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잠시 후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한샘 비서 네. 이것부터 한번 여쭤봐야겠죠. 지금 솔직히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 외의 것들은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네. 뭐 저희의 얘기가 아니라 KDI에서 수출 투자 뭐 이런 쪽을 봤을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부진하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중심의 이 시장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지 아닐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전 세계 증시, 한국 증시만 본다는 건 사실 이제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2.0이 되면서 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저는 분열의 시대, 다시 이제 그래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전인수의 시대, 내 거에 먼저 물을 대야 되는 이런 시대로 각 나라들이 보호무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분열의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각 나라가 어느 쪽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저 나라에 없는 게 나한테는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비교 우위에 있는 거. 그래가면서 한국은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사실 지금 뭐 탑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 얘기하듯이 생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운은 참 좋은 나라인 것 운이 좋다?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의 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AI 시대에서 한국이 1%도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 지배하는 그렇죠. 그동안 지난 3년간 2023년도 10월 달에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당시 108달러였어요. 지금 액면 분할로 하면은 이제 10.8달러. 시가총액이 당시에 400조를 살짝 터치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잠깐 떨어졌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440조고 엔비디아가 400조 정도 환율로 계산하면. 근데 지금은 7천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4조 8천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가면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한국은 완전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디지털 세상에서 변두리로 가고 있었는데 인터넷 속도만 빠른 국가에서 끝날 맞습니다. 수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피지컬 AI가 또 나왔잖아요. 이제 AI에서 이 AI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가 있었지만 이건 기상청이나 국가정보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AI가 쓰는 거였고 옛날에 IBM 컴퓨터였죠.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개인 대중들의 서비스로 갈 거냐. 이 부분에서 이게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제 문제가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게 피지컬 AI란 말이에요. 로봇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이제 서비스로 가는 부분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 걸 쓸 수는 없잖아요. 한국 거를 미국 써야-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좀 운이 좋은 것 같고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가 뻔히 아는 거였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교 우위가 한국은 당연히 여기에요. 반도체일 수밖에 없고 메모리 반도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지난 금요일부로 4,078조 원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967조 원이고 하이닉스가 632조 원이에요. 근데 실제 HBM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지금 2위란 말이에요. 21%. 하이닉스가 63%. 그러면 3배나 높은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 금요일날 종가 이제 시작 앞두고 있는데 4,4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제가 환율 놓고 계산해 보니까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정확하게 680조 원이에요. 하이닉스가 3배나 더 점유율이 높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은 5%에서 7% 더 네네. 높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700조 원 이상이 돼야 네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지금 뭐냐 한국이. 네. 그러면 물론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이 토요타가 1등하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1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개인한테 온 디바이스 형태로 AI 서비스를 할 거냐 로봇이라든가 각 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AI가 이제 사유화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스스로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끊기더라도 그렇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컴퓨터 기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HBM에서 또 HBF 플래시 메모리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 가격도 3분의 1로 떨어지고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러면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이게 또 황금을 HBM 다음으로 또 이 지금 이게 이제 특수 현상. 네. 그래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라든가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우리 USB 같은 거 쓰는 것들 있죠. 네네. 소형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것들 가격이 최근에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표정 관리하기가 바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쏠림 현상이 크지만 시가총액 4,000조 원 중에서 지금 1,600조 원이 약 38%가 이 두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소 종목이 대략 한 1,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엔솔, 삼성바이오,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까지 시가총액이 대충 7개 정도 되는데 50%가 넘습니다. 이게 2,000조가 넘어 2,100조.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히 이 중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다고 기아차가 끌고 가기는 어렵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0만 원이 먼저 가냐. 이제 이게 1사분기에 한번 바로 돌파가 나올 거. 1사분기. 예, 3월 달까지가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영역이 또 열리지 않겠나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G2의 어떤 센 자존심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반사이익을 본 게 우리 국내 K 증시가 아닌가. 그중에서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좀 크게 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속성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1분기 3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렇다면 나 지금 말씀하신 삼전 닉스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차익 실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요새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 듣기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지금 한 10억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해서
20%에서 10% 본다. 삼성 하이닉스 100만 원 올라가면 15% 12% 돼요 지금. 그러면 10억 투자하면 1억 2천입니다. 저는 한 3월 달까지 100만 원 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1억 2천 벌면 많이 번 걸까요? 뭐 많이 일단 괜찮죠? 1억이란 3월 금액 자체가 달까지 했어요. 네. 1억이란 금액 자체가 엄청 많이 본 거예요. 100억을 투자하면 12억 정도? 그러니까 10% 이상 본 네. 거잖아요. 그러면 12억 정도를 내가 1년에 지금 불릴 수 있다. 100억 투자해서. 그러면 괜찮죠? 괜찮죠. 근데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29살의 박한섭입니다. 얼마? 제가 97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1,000만 원. 네, 970만 원 정확히. 그러니까 1,000만 원 주셔도 되죠. 왜 30만 원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이닉스 투자해갖고 단타도 치고 해가지고 100만 원 가봐야 얼마일까요? 120만 원. 그렇죠. 120만 원. 당시에 월급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굳이 제가 하이닉스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진급도 하고 이게 쏟아붓는 게 낫죠. 그 말씀인즉슨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액수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00억이 있고 10억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네. 뭐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29살에 박한샘 비서로 돌아가서 네.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운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전자닉스가 아닌 소부장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이닉스 아래에서 제2의 한미반도체 어. HBF로 건너갔을 때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공정 과정을 바꾼 거거든요. 신소재가 아니라. 그러면 HBF로 갔을 때 이 회사가 꼭 필요해. 요거가 저는 그런 종목을 지금 찾아놓고 저희 비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래요. 거죠. 그 우리 비서진께서 그런 종목을 또 찾아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은 아 지금은 네. 다른 방향에서 한미반도체를 투자할 것처럼 다른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신다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의견 또 한번 여쭤보고 우리 김정기 비서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목이 오늘 이렇게 잠기네요. 자,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반도체주 좀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니면은 지금 잠시 좀 버티면서 쉬어가는 게 맞을까요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보유자의 입장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두리안 드셔보신 적 있어요? 두리안. 네. 맛은 있지만 향이 나를 네. 괴롭히는 네. 그 네. 두리안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먹어본 적 있습니다. 아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 혹시 제가 저는 뭐 먹는 거는 뭐 가리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그 굉장히 고급 요리 중에 원숭이 골 요리가 있어요. 네, 원숭이 네, 동물학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맛이 상상이 가세요? 안 가시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먹어봤으니까. 네. 저는 지금 주식이 그런 딱 단계에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 주식은 머리로 하는 단계가 5,000포인트가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오늘 또 신고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4% 올라가면서 그 단계를 사실 벗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로 금리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근데 이게 지금 29살의 박한샘 이후에 서브프라임 코로나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지금 어떤 사이클이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사람들은 작은 수익률에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도 갖고 있고 여기에 단기적인 매매도 더 태우고 다만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20%를 누릴 거냐 아니면 중소형 종목으로 이제 종목을 일부 돌려가면서 30-40%의 수익률을 그래요. 가속도로 붙이게 갈 거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저는 갖고 있고 오히려 더 베팅해야 되고 더 붙잡고 가야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박한샘 대표께 질문, 박한샘 비서께 질문 드려봤고 이제 김정기 비서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어차피 같은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김정기 비서는 반도체 중심의 이 장세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시장이 끝날 때까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이라면 지금의 이런 우상향의 이 흐름을 말씀하시는 이 걸까요? 전체 시장이 완벽히 끝날 때까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근거를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익의 절반치 이상을 코스피 코스닥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아마 올해 내년에는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익 증가 폭이 가장 높은 반도체에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꺾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시장이 조정받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조정 국면에서 끝난다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살짝 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시장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무조건 반도체 쪽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그래 반도체 나도 담아볼까? 네, 그렇다면 삼전 닉스를 담아야 될지 네, 아니면은 나는 앞서 우리 박한샘 비서가 얘기한 대로 나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나 운영 자산에 대한 크기를 봤었을 때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일단 삼전 닉스를 지금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삼전 닉스를 저는 10만 원 넘어 돌파를 했을 때부터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인덱스로 반도체 탑 10이라든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은 일부 비중을 편입하셔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뭐 10억, 20억, 100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1억 정도 운용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소부장을 계좌의 40~50% 이상 담으셔야 된다. 소부장 쪽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소부장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장비 소재 부품이다. 그래서 장소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비중을 확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소부장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참 외쳤으니까 이제 퇴직했고 네. 장소부 쪽으로 그렇죠. 장소부다. 가야 된다. 예. 장비 소재 부품단으로 그렇죠. 순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전닉스야, 삼전닉스 삼성전자야, 하이닉스야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장비 소재 부품단으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향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향, 네. 하이닉스 향.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의 장비단, 네. 소재단, 부품단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교집합도 있지만 네. 어느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둘 다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하지만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모리 향이냐, 네, 메모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냐,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냐. 결국은 HBM이냐 레거시냐 싸움이네요. 아니죠. 그럼요.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 메모리 대 해서. 비메모리.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저는 업사이드가 올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둘 중에 삼전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정말로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삼전 쪽을 저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가총액 15위 탈환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했고 네. 이제 27년에 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 이익률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글로벌 탑 티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해외 헤지 펀드들은 결국에 한국 시장을 산다면 삼성전자 비중을 그래요. 가장 먼저 확대할 네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향해서 관련 납품된 테스트 메모리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네. 관련해서 이제 관련 섹터를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좋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유자분들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요즘 증시 지난주에 사이드카 몇 번 발동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그렇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던 지난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런 변동성, 이 버티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나기는 잠시 좀 피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좀 피해야 될지 반도체로 국한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국한한다면 내리는 비는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산성비 있을 것 아닌가요? 같아요. 산성비건 뭐건 결국에는 이 비는 그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현금 비중은 항상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만큼은 줄이지 말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끝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이 시장 끝날 때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 순서로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순서로 움직여 장비단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소재도 많고 네. 부품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이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하기 너무 늦을 것 같은데라는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선택하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소부장 ETF거든요. 그렇죠.
소부장 ETF를 보는 것이 낫다, 혹은 지수 ETF로 보는 것이 낫다. 아, 고민되시죠? 고민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 둘 중에는 네.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 종목의 경우에 지금까지 진짜 주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라든지 주성 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화 비전이라든지 해성 DS 모두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반도체 소부장 개별 종목 피킹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천 저희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또 질문사항 퀘스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AI 슈퍼사이클 한축, 삼성전기 성장 동력 이상무. 지금 부품 소재들이 급등이 이 삼성전기와 더불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번 이슈는 좀 짧게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박한샘 비서부터 네. 한번 가볼까요? 잠깐 한번 전 이 주식을 한번 주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화면 한 주식일까요? 번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미국에 있는 코닝사라는 회사입니다. 코닝? 예, 아마 뭐 다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코닝이라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거의 오라클 같은 수준, 뭐 팔란티어 같은 수준의 IT 전자부품에서는 유명하죠. 이 회사의 본업은 뭐냐면 브라운관을 만드는 뒤에 전자총이 있죠. 브라운관 옛날에 이제 삼원색 이렇게 하면 뒤에서 총으로 쏴줘 갖고 만드는 건데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원래 이제 이 브라운관과 전기 소재 쪽이었죠. 이 삼성전기한테 40년 전에 기술 이전을 해준 회사가 이 코닝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코닝사가 이제 일본한테 치이고 한국한테 치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와가면서 지난 3년 전에 회사가 거의 이제 뭐 공중분해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데 삼성전기가 이 회사한테 지분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지금 경영자입니다.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뱅가드 펀드, 그다음에 버크셔 쇼웨이, 그러니까 코닝이 최대 주주라는 거죠? 코닝의 최대 주주.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뱅가드. 아. 그다음에 버크셔 쇼웨이 이런 회사가 이제 20% 15%씩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기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이 7%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제 이 회사의 최신 기술을 다 이전해 가면서 이 회사를 실제 경영을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전기 부품 소재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코닝사거든요,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재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코닝사 주가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30달러에서 지금 120달러까지. 지금 차트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네. 미국 네. 이 코닝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예, 이게 코닝사의 주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1, 2년 사이에. 그래서 방금 이제 삼성전기 물어보시니까 이제 MLCC잖아요. 그러면 MLCC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코닝사를 보면 삼성전기 주가가 사실은 지금 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MLCC에서 디지털 MLCC에서 전 세계의 32%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무라타가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르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데 삼성전기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한 100조 원 이상의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을 수주를 해놨어요. LG가 한 공식적으로는 130조인데 실제 한 200조 정도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 IT 부품에서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됐다는 거는 언제든지 로봇 부품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와 코닝 이런 회사들이 피지컬 AI에 사실은 굉장히 숨은 주식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코닝 주식을 보면 삼성전기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반도 안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MLCC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조금 뭐라고 할까 등한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삼성전기의 뚝심이 이제는 좀 빛을 발하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전기는 이 연속성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일본 증시에 급등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히타치라든가 지금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업체가 소니일까요, 도시바일까요? 시가총액 1위요. 예,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일본이 오늘 신고점에 나왔는데 네. 그동안 지난 1년간 토요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토요타, 네.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타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하이닉스 수준 정도보다 좀 아래 있는 걸 그래요? 보는데 근데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히타치나 이런 종목들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와 LG전자나 LG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로봇으로 갔을 때 센서라든가 피지컬 AI로서의 이미 전장 부품을 이미 그 정도 수주를 받았다는 거는 그래요. 로봇 피지컬 부품으로 바로 전환 가능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코닝, 미국에 있는 코닝, 한국의 삼성전기, LG, 그다음에 일본의 히타치하고 무라타 이런 회사들의 앞으로 피지컬 AI에 있어서 반도체가 아닌데 그래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한 세계적인 소재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지컬 AI의 좀 최대 수혜를 보는 삼성전기. 그래서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우리 김정기 비서는 삼성전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시장에서 네. 뜨거운 모습을 보여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AI 서버와 전장 시장의 구조적인 이런 성장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합리화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MLCC도 좋습니다. MLCC도 좋지만 FCBGA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의 성장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패키지 기판을 하는 뭐 해성DS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기판 업체들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네네. 말씀드렸죠. 또 코리아 서킷까지. 그래서 지금 이 FCBGA의 삼성전기 가동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높아지지만 지금 베트남 쪽에 FCBGA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관세 때문에 삼성전기가 하락했을 때도 FCBGA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피해를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FCBGA가 앞으로 로봇과 피지컬 AI의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장비 소재 부품단에서 기업들에게 이제 낙수 효과를 좀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지금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온 거는 실적, 보통 주가의 본질 두 가지입니다. 실적과 기대감. 네. 삼성전기는 실적인가요? 기대감인가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쪽에 좀 한 표를 던지실까요? 일단 실적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 또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지금 기대감까지 받쳐주고 있는데 저는 소부장 쪽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삼성전기 FCBGA가 100%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납품업체들의 그래요. 수주까지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에서 저는 낙수 효과까지도 상당히 이번 1분기, 2분기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소부장단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에 관련된 퀘스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퀘스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 퀘스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퀘스천은요. 하반기 베일 버는 스페이스X 머스크 매직 이어지나입니다. 아, 그래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 스페이스X IPO의 추진으로 시작된 우주항공의 섹터가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이게 테마냐, 산업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 단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주항공 섹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테마에서 네, 산업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 예가 있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로봇.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들어가야 될 시점이 지금이냐? 그러면 우리 박한샘 비서 네. 우주항공은 테마인가요? 산업인가요? 네, 방금 이 질문을 네. 시청자 우리 마스터님들께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 계좌가 앞으로 주식하는데 1억짜리가 2억이 될 거냐? 음. 아니면 5년 내로 10억을 만들 수 있느냐? 당연히 10억이겠죠. 예. 5년이라는 시간만 그러면 확보되면.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시면 약간 테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는 지금 저기 영유권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저궤도 위성이 지상으로부터 500km 정도에 지금 테슬라께 띄워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가 올라가 있냐? 9,000개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5년 내로 4만 개가로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 우주를 누가 소유하느냐? 우주가 아니라 이제 지구 저궤도 위성을 누가 소유하느냐? 근데 이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네. 이 권력을 누가 갖느냐? AI를 통해서 그거를 장악하는 AI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개수를 띄워서 이걸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소유권에서 전쟁했던 개념이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네, 네. 그러면 누가 앞으로 패권국이 되고 권력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산업이 되는 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이 사활을 걸고 하는 AI 다음에 피지컬 AI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로봇보다도 상위 개념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 권력으로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10배짜리도 나오고 100배짜리도 나올 그렇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5년 뒤에 10억, 지금의 1억이 5년 네. 뒤에 10억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테마냐 산업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요. 저는 사실 우주항공에 대한 주도 섹터를 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 대장주라고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죠. 하나 관련주들이 정말 대장이겠죠. 아무래도 우주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센 기업이긴 하니까 방산 쪽도 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이고 모구가 좀 명확하게 좀 제 눈에는 아직 네. 들어오지 않은지라 이게 테마인가 산업인가 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그러면은 우주항공 지금 말씀대로 관심을 가져보고 이게 산업이고 우주 패권에 대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네.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좀 눈여겨봐야지 가장 예. 좋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게 머릿속으로 딱 안 떠오르고 네, 이게 안 잡히냐면 종목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나오냐면 기존에 없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우주 항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행기라든가 음, 아니면 로켓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의 개념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은 뭐냐면 인공위성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TV 방송이나 이런 건 정지위성, 고도 위성이에요. 38,000km 정도의 지구에서 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궤도 위성, 이게 이제 군사위성, 내비게이션 2만 킬로 정도에 띄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6G,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6G 개념, 네. 요거는 저궤도 위성인데 1,000km 미만입니다. 어, 그런데 인간이 현재 개발한 최고의 항공기는 네. 몇 킬로냐면 지상으로부터 30킬로가 올라가면 그게 한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김정은 이렇게 머리로 보고 있는 비행기들이 있거든요. 감시 위성, 감시 네네네. 비행기라든가 이게 일주일 정도 떠 있는데요. 특수복을 입어야 돼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가면 한 달 정비도 해야 되고. 근데 북한도 아는데 이걸 왜 중국도 알아요. 미국이 있다는 걸. 그런데 왜 못 떨어뜨리느냐? 아무리 미사일을 잘 쏴 올려도 10km 이상 못 올라가고 모든 전투기가 15km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20k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25km, 30km 상위에서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궤도 위성이 지금 500km 테슬라가 있다가 인공위성 수가 늘어나니까 네. 이거를 지금 380km까지 살짝 아래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촘촘해지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AI를 쏴 올린 거예요. 스페이스X와 AI를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AI가 인류를 멸망하려고 한다. 그러면 잘못된 프로그램을 가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AI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간단하다. 도끼로 전선줄 끊어버리면 된다. 파워 스위치 오프 시키면 AI가 작동을 못한다. 이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AI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상 500km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로도 쏠 수 없고 그렇죠. 전선 파워가 태양광으로 무제한 받아서 그 200 전력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의 인위적으로. 범위를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쌓아올린 인공위성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조만간에 이게 4만 개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독립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태양광에서 나오죠. 태양광. 네. 아. 그런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의 셀을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에요. 네. 태양광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발전기가 있는데 이 셀을 유일하게 다 실리콘을 녹여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솔루션이 미국 공장 100만 평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또 하나는 이해했습니다. 중국에 있어요. 이건 중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기존의 배터리를 못 쌓아 올립니다. 태양광의 에너지를 보강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예요.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은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의견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전 네. 테마냐 산업이냐라는 질문으로 먼저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김정기 대표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주항공은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고 네.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B2G라고 해서 정부의 그렇죠. 투자 정책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주항공이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은 지금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시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성통신 장비들이 오늘 인텔리언 테크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기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저궤도 위성이나 뭐 인텔리언 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나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 단기 상승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받는 국면이 그렇죠. 지나고 실제로 투하되는 자본이 어느 정도가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 아니면 테마성 트레이드로 관점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의 말씀을 하면 약간 두 분 다 우주항공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의견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었을 때 산업화 그리고 테마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접근 방법,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다름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비서의 다른 의견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 마스터에게는 또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퀘스천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가올 내일장을 위해 내일 전략 리포트 저희가 보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마스터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브리핑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샘 비서가 준비한 브리핑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한샘 비서는요, 내일 전략을 계속되는 대세 상승, 상반기 계좌 앞자리를 바꿔라.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내일의 브리핑인데요. 자, 짧게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리스크와 기회 나눠서 또 구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 종목 갖고 있었으면 그럼요. 지금 얼마인데. 근데 요 흐름이 한국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세븐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나라 종목이 제대로 아직까지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시작하면 하반기, 상반기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1, 20% 오르면 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약간 미국 시장이 덜컹덜컹거릴 때 네.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좋은 기회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냥 공격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주식한 지 이번 연도에 28년 차인데요. 28년 차. 예, 네. 맨 처음에 제가 970만 원 갖고 1억까지 만드는데 18개월 걸렸더라고요. 오.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네. 살얼음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게 나의 미래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상한가가 5% 6%였거든요. 코스닥이 토요일 날도 열렸어요. 한번 10만 원이라도 잃으면 이게 한 달의 삶이 이게 살 떨리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런 기회가 처음 온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시장을 이 평가하신다는 돈의 거죠.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럼 내일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우리 비서진에게 문의를 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의 우리 대응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 요인으로 나눴거든요. 먼저 리스크부터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리스크 요인 일간 최대 3조 2,380억 2월 5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요인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는 주간 최대 7조 2,796억 2월 첫 주. 이 리스크 요인을 이렇게 네. 숫자로 아,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급입니다. 아. 근데 저 수급은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프로그램 매도가 2월 5일 날 목요일 날 네. 보니까 하루치고는 최대 많이 나왔더라고요. 3조 2,380억 역대 최대 프로그램 매도고요. 그리고 주간으로는 지난 한 주가 7조 2,796억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 세력은 외국인들이 뿌리는 프로그램 매도 말고는 없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뭔가 지금 막고는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매도 쳐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막고는 싶은데 이게 안 막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때려가면서 오늘도 자기네들도 선물 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손실을 일단 커버 플레이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타하는 헤지 펀드들은 손실이고 장기 투자하는 주식들은 이득이다 이렇게 좀 그래요. 보여집니다. 유일한 리스크는 프로그램 매도 말고는 없다. 아, 이제. 결국 리스크는 프로그램 매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기회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요인 보여주시죠. 자, 기회는 미국 이란 협상이 결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다음 기회는 반도체 원자재 정유화학 강세 전환 가능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을 기회로 뽑고 계시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다가 갑자기 급등했죠. 네. 비트코인과 은 가격이 반토막 났다가 또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같이 이제 급등 나왔는데요. 이 배경의 이면에는 저는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탄핵 가능성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주가라든가 이런 게 덜커덩거렸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불문율이 하나가 있어요. 전쟁 중일 때는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혹은 그 대통령이 연임으로 재선에 출마했을 때는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미식 축구를 보면 미국의 어떤 그런 힘을 볼 수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이민국 사건 통해서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었고 텍사스주에서도 졌고 보궐선거가 그런 다음에 지금 이란을 잠깐 보류시켜 놨었는데 지금 이란하고 이제 핵 협상하고 있는데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포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Very bad things. 협상이 결렬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이란을 침공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거를 어떤 기회로 봐야 돼요? 저희 남의 이란의 그 아픔이잖아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미국의 산업재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의 반도체하고 어제 7, 8%씩 다 폭등했었어요. 네. 이틀간 10% 급등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쏟아붓겠죠. 그렇죠.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전쟁은 사실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이란과. 그런데 이란 산맥 지역으로 이제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도망가겠죠. 아프가니스탄처럼 쓸데없이 그냥 한 발만 쏘면 되는데 계속 무기를 쏟아붓는 거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재고가 다 소진되겠죠. 그래가면서 주식은 빠지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코닝이라든가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아마 11월 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엮어 들어가게 만들고 지금 주식을 떠받드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AI에 또 대규모 투자들을 한다고 또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도 덜컹거리겠지만 이 흐름이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남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저희는 그러니까 그죠.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아래 기회 두 번째 기회는 반도체 원자재 정유화 강세 전환 가능. 이것 또한 앞서 이란과 협상이 결렬되는 것으로 함께 같이 읽어주면 되는 내용일까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한국과 일본이 최대 수혜주냐 전 세계에서 중국이 수출하는 건 미국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유럽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 65%가 수출이 돼요. 근데 해상 루트가 있고 육상 루트가 있는데
육상 루트가 테헤란을 지나갑니다. 실크로드죠. 근데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테헤란이 봉쇄돼 버려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의 30%, 수출량의 절반이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란이 만약에 미국의 팔라비 왕구조 정권으로 다시 이란이 복귀가 되면 그래요. 가장 충격을 입는 건 중국이다. 그러면 그 빈자리는 한국과 일본이 메꾸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보고서 리포트 우리 박한샘 비서의 보고서 저희가 브리핑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비서의 브리핑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정기 비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되 고삐를 놓친 말자. 미수금 대 지갑.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되 고삐는 놓지 말자. 네. 그렇죠. 달리는 말에 고삐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짧게 먼저 들어볼게요. 그냥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고삐는 현금입니다. 무슨 현금.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더 버느냐. 이제는 그게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벌어놨던 걸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더 중요한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침에는 갭상승으로 시원하게 역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다가 오후장에 음봉으로 밀리면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연기금에 코스닥 비중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또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점 공포와 수급 불안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까지도 저는 이렇게 헷갈리는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고 풀매수를 들어가는 순간 예상대로 가면 대박이겠지만 지금까지 번 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줄이고 일부 현금은 호재만큼이나 잠재 리스크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은 보유한 채 나머지 비중만 추세 추종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고삐는 현금이네요. 그렇죠. 고삐는 네. 현금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운용을 하자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임함에 있어서 저희가 리스크와 기회 요인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리스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시장 미수금 규모 1조 3천억 원. 네. 그래요. 두 번째 리스크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수년 내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라고 네. 리스크를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미수금과 반대 매매 리스크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수거래는 이제 전체 주식 대금의 일부만 내고 주식을 사는 초단기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금 규모가 1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2020년 이후에 최대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수나 신용을 쓸 때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서도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누구나 다 공포가 젖어 있을 때 미수와 신용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일 포함해서 3영업일 안에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2월 4일에서 5일 코스피 5,200에서 5,300을 돌파할 때 환호하면서 들어온 불나방 수급이 바로 내일 2월 10일과 2월 11일에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네. 오전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밀려서 종가까지 회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래일에 담보 이제 유지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가 증권사에서는 시장가로 올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물량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계속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던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오늘 개인 물량도 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매크로 이슈들까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은 좀 보유한 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만나봤고 이제 기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보여주시죠. 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역대급 카펙스 확정. 카펙스 이 투자 네, 자본 지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뭐 투자 비용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도 마저 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삼전릭스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 추월이라는 두 가지 기회 요건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확정은 투자 확정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숫자인데 구글이 올해 한화로 한 270조 원 그리고 아마존이
약 294조 원의 자본 지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캐펙스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건 결국에 그들의 지갑에 있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기회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빅테크의 투자가 꺾이지 않는 한 그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은 결국에는 이제 고스란히 메모리, HBM이나 로직 칩이라고 하죠. GPU나 NPU의 제조사인 한국 반도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지금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죠. 피지컬 AI나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수요처 때문에 저는 이제 실체가 있는 주도주를 이제 부상하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또 다시 이제 AI 칩들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I가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 한정적이었다면 이제 로봇이나 자동차까지 이제 온디바이스 AI 칩뿐만 아니라 차량용 이제 반도체 폭발적인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주의 재편입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기술력을 탑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합산 시가총액이 중국의 텐센트하고 또 알리바바까지 추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아시아 투자 지형이 반도체 인프라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선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좌 수익률을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수익률 전쟁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만 생각하는 시청자 마스터의 비서실 APM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오직 실력과 수익률로 승부하는 비서진 보고서 배틀 시간인데요. 시청자 마스터들의 수익률을 책임질 종목은 무엇인지 두 비서의 자존심을 건 종목 보고서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두 비서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이 키워드는 곧 선정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한샘 비서는요, 전고체 배터리의 숨은 진주. 그래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궁금한데 숨은 진주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정기 비서는 코스닥 개천용, 이게 무슨 말? 이게 개천에서 욕 나온다. 개천에서 욕 나왔다, 그 말을 그렇죠. 개천용이라고 줄이신 거죠? 그렇죠. 코스닥 중에서 개천에서 욕난 종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전고체 배터리의 숨은 진주, 그리고 코스닥 개천에서 용난 종목, 뭐 이런 이야기는 종목 설명하면서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두 분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박한샘 비서는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의 숨은 진주고요. 그리고 김정기 비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개천에서 용난 종목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기존의 2차 전지 배터리는 저희가 리튬 이온이라고 해서 네. 이제 리온이면 이온수, 포카리 스웨트처럼 이제 이 플러스와 양극 활물질이 플러스와 음이 이렇게 잘 전기를 만들려면 그 안에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해액이. 그럼 이게 화재 원인도 되고 부피도 잡아먹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한마디로 분필가루처럼 압착을 해가지고 부피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하지도 않고. 근데 핵심은 그래서 이 전해액을 분말가루처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폭발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 분말가루를 10만 톤을 삼성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한 6월 달 정도 되면 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된 자동차가 BMW i7 최고급 모델이죠. 여기에 이제 적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 SDI
풍문 공시가 있습니다. 네. 11월 3일 나왔는데 3조 원 정도를 계약하기로 했다. 풍문으로 나왔는데 근데 1월 달 얼마 전에 그 계약이 체결됐죠. 어느 회사와 했는지 언제까지 했는지 무엇을 계약했는지 비밀 유지를 했는데 미국 회사입니다. 그걸 2차 전지를 갖다 쓸 이유가 없거든요. 공급 과잉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납품이 되는 거죠. 테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섞는 기술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재 회사가 탄생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리 박한샘 비서의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정기 비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적자에서 올해 2026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닝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고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버레이 계측은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 하부 패턴과 상부 패턴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옹스트롬 0.1나노미터로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KLA, ASML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글로벌 장비사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국내 장비사들의 비중을 확대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국내 니즈가 커지면 전 세계 글로벌 니즈가 다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칩을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TSV라고 하는 이제 구멍의 정렬 상태가 이제 수율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차세대 HBM 공정에서도 오로스의 6세대 오버레이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올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가가 가장 크게 뛸 때는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흑자 전환을 하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비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차트를 보지 못했는데 하지만 저희가 목표가와 손절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한샘 비서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목표가가 33,000원이고 손절가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기 비서의 종목이죠.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